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후보 4명의 마지막 TV 토론을 조금 전에 개최한 가운데 당원들만이 참여하는 투표를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내 내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늘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뒤에 자세히 토론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만배 씨를 몰랐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도 안 하고 대장동 실무자를 몰랐다는 자신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앞선 3차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준비한 입장문은 없었습니다. 공소 사실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수시로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고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도 쳤던 고인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왜곡이자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경험한 내용이나 횟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 임직원 4,000명 가운데 고인과 같은 직급만 600명이고 시장 때 해외 출장은 16번이나 다녀왔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검찰이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 처분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줄곧 말을 아끼던 이 대표도 이 대목에선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오히려 이 대표가 고인과의 사적, 공적 접촉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선 과정에서 수사받다 숨진 고인에 대해 후속 질문을 차단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인 백현동 땅 용도 변경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 발언의 진위를 가리고자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40명이 넘습니다.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열릴 예정이라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언제까지 법정에 서게 될지는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전역으로 접근하던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흉기 난동 사건으로 현재 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죽전역으로 접근하던 열차 안에서 오후 5시 44분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으로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60대 여성 2명, 5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이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자세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여야 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라는 상처를 이제는 민주당이 도려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상처가 나면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게 됩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제1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에 대한 맹비난으로 맞섰습니다.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관련 입장엔 말을 아끼며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자며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독단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이자 수사 방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뇌물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지금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행여 당선 무효형의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당과 이 대표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지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내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은 오히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일부 강성 당원들이 모여 수박 모양 풍선 터뜨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당원들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비명계를 배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수박에 비유하며 이재명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에 거칠게 항의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요구 청원도 5만 명을 넘어서며 비명계를 겨냥한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당무 감사 평가에 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지도부 선출 때도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공천과 관련이 없고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남게 됐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안이 있다. 굉장히 좋은 안이고 이 공천안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이 정책이 아닌 한 정치인을 위해 나서는 건 본말이 전도된 거라며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지도부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꼬집었고 이재명 대표 거취 결단 압박에 대한 수위도 높였습니다. 당대표를 일단은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과 내홍이 격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40%대 지지율을 목전에 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5%포인트 급락하면서 30%대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서울은 국민의힘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수도권 전체에서도 여당에 크게 밀렸습니다. 총선에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원론과 견제해야 한다는 심판론 사이 격차도 지난해 12월 조사에 비해 확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추가 영장 청구까지 진행될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더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극적인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를 포함해 민주당 내홍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과반 득표를 통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짓겠다는 김기현 후보와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경쟁 주자들 사이에 사활을 건 여론전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유지해온 김기현 후보는 과반 득표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 예비 경선 문턱에서 좌절한 윤상현, 조경태 의원까지 모두 하나 연대와 포용, 탕평의 이른바 연포탕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었던 전우들이기도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전당대회의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하나 되는 국민의힘. 추격자 입장인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1주년 성명서를 내며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점을 다시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해 거친 공세를 퍼부어온 당내 친윤 그룹을 향해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단일화의 진정성과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까? 천하람 후보를 돕는 이준석 전 대표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인물들에 빗대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 네 사람이 소설상의 나약한 한병태로 끝나지 않도록.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 공세를 이어가던 황교안 후보는 이번에는 천하람 후보를 향해 색깔론까지 꺼내들며 보수 지지층 표심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공안의 전문가 아닙니까? 공안부에서 여러 훈련과 작업들을 거친 사람인데 그 천하람 후보의 발언 구석구석에는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의힘 역대 최대 규모인 당원 8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ARS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율에 따른 후보들 간 유불리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후보들 간 여론전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은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금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협찬이냐 후원이냐 하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유무입니다. 성남FC 후원금은 이 대표가 건축 인허가나 땅 매각 같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였지만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은 통상적인 마케팅 계약에 따른 지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코바나 컨텐츠 협찬 기업 가운데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곳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암묵적 청탁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협찬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경과나 처리 경위를 확인했지만 부정한 정황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떠나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으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혐의입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거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부정한 금품이고 윤 대통령 부인의 회사가 받은 돈은 통상적인 협찬금인 이유, 검찰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설명을 빌리자면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교수가 편법으로 혜택을 준 거였지만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협찬금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뤄져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입장인데 비슷한 구조를 띈 사건들과 배치되는 검찰의 판단은 형평성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조사 대신 서면 조사만 2차례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강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협찬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항고나 재정 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당시 자녀의 학교 폭력 관련 행정소송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거짓 기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할 당시 작성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직자로서 적정한 인물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분량만 60쪽에 달합니다. 자녀가 원고나 피고로 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벌였던 만큼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정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했고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끝난 소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지만을 보면 정 변호사가 거짓 답변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혐의 적용이 어려울 거란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질문의 의도가 현재 상황에 국한해서 질문한 것이라면은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따져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사검증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아니오라고 기재한 것은 인사권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게 한 것, 즉 위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과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분석한 뒤 정 변호사와 윤 청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진주시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났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12차례 지진 가운데 두 번째 색인데요. 진안 근처 마을 주민들은 폭음을 들었다, 땅이 들썩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 사무소 앞 주차장이 강하게 흔들립니다. 건물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같은 시각 평화로운 시골길도 흔들리면서 놀란 시민이 영문을 몰라 주변을 한참 동안 돌아다닙니다. 돌담을 쌓고 있던 곳을 비추던 CCTV는 땅이 흔들렸던 순간을 그대로 포착했습니다. 8km 깊이 진앙에서 규모 3.0 지진이 난 순간입니다. 바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게 좀 아마 크게 느꼈는 모양입니다. 그 꿍 하는 소리와 함께 폭음과 함께 도로가 들썩 들리는 느낌을 몸으로.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서 난 이번 지진으로 경남에서는 진도 4, 전남과 전북에서는 진도 2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인데 주민들은 더 큰 진동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밭에 팥바로 나갔는데 막 내가 일이 되더라고. 그 서가 신게. 그래 오면 지진다 내가 지진다 혼께는 우리 아저씨는 그 용기에서 내리더만 지진 왔다 혼께는 그러면 바로 올라갔거든. 뭐 냉장고가 터졌는 거 어찌 되는 거 몰라가지고. 한반도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 경남 소방본부에 지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랐지만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거의 없겠지만 앞으로 얼마 동안은 지진 발생 지역에서 어떤 흔들림이 있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오후 6시 40분경 나이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거했습니다. 나이승 사장은 취임 이후 탈선 사고와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해임을 제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오늘 재판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이제 출석할 때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이제 검찰 출석할 때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제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뭐 오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발언 내용도 전해 왔습니다만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번엔 검찰에 소환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찰에 소환됐을 적에는 이제 정치적 발언을 주로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소환됐을 적에 하신 이런 저러한 발언들은 사실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검찰 소환이 아니고 법원 소환이거든요. 법원에서 소환됐다는 것은 오늘 계속 묵비를 행사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해서 번복했었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만 법원에서는 위증을 하면 바로 법정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함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게 검찰 소환과 법원에 출두하는 거와의 큰 차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좀 더 이제 조심스러워졌을 것이다. 그럼요. 네. 법원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좀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저런 기조로 가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가해지는 그 검찰의 이런 일반적인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법정에서는 뭐 이제 법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할 말은 하고 또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걸 방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에서와 법원은 당연히 서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고요. 오늘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먼저 처음에 이제 다뤄졌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 일관된 거죠. 아니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그래서 난 잘 모른다. 하위 직원에서 잘 몰랐다. 모르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이 법리 다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그냥 좀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것과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과 이런 거에 안다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툴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오늘 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재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국토부에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정에서의 이제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다투면서 지시를 찾아가는 거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허위 발언 혐의 이제 두 가지죠.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그런 발언.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 그 토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용도 변경하게 된 경위. 자, 오늘 그 재판 그 과정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몰랐다는 그 의미를 두고도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 측에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몰랐다는 것은 무엇이고 막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이제 공방을 벌이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답답한 게 일단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100만 원만 받으면 바로 빠지도 떼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법으로 모든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다. 기억을 소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다 여야 마찬가지로 범죄 수사를 받을 때 다 몰랐다 그래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 김문기 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이분은 공범이거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 알았냐 몰랐냐 하고 다르게 사건 수사 과정 중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적어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는 이유는 그분과 관련해서 이분이 개발체 1처장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인
말씀드리는 지방 토착 비리에서 어떤 시장으로서의 결정을 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나 그 앵커 알아? 몰라? 뭐 이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소환한 것이 아니고요. 그 중요한 증인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과정 중에 도대체 두 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건은요. 예. 당시 국토부에서 식품연구원인가 그 이전 지방 이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제안들을 했는데 그건 다 거절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 부지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국토부에서 내려보냈던 공문 는 이미 거절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성남 이 개발 사업의 실무자이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죠. 방송 인터뷰에서 했었던 얘기인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이제 그 발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질문이 뭐 이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런 설명 과정에서 김문기 처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건 개인적인 주관의 해석이기 때문에. 실제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같이 다녔는데 몰랐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도 문제 제기도 하시는데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시장 8년 하고 경기도지사 4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직원이어도 뭐 이렇게 보고는 받고 이래도 좀 이렇게 무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몰랐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때 질문은 상당히 또 단순했기 때문에 좀 알았냐? 저는 모릅니다. 하위 직원이니까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답변을 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그러면 안다 몰랐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기준을 놓고 그거를 다툼을 별도로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해외로 이제 출장을 갔거나 이제 같이 이제 골프를 치거나 뭐 그랬던 사실을 이제 검찰 수사에서도 계속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과연 이제 안다, 모른다, 기억 뭐 이런 그 개념을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제 법정에서 이 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식할 건가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그 뭐 거짓말 탐지기를 대놓고 아냐 모르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해야죠. 9박 11일 동안 골프도 같이 쳤고 한 팀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발 제1처장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대장동 비리 의혹을 푸는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드리다시피 증거인멸 의혹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분이 이제 이분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는 것이 핸드폰 증거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분이 이제 계속 결제를 받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제를 받았을 때 몇 배나 결제를 받았는지 그 사인들을 보고 그때 배석한 그 공직자가 어느 분이었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지 거짓말 탕입주기를 드러내놓고 아냐 모르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검찰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증거들 갖고 이분들에 대한 그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요. 단순히 기억을 소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까지도 계속 몰랐다고 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그러니까 2018년에 그 공직선거법에 또 허위사실 그 공표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김문기 씨를 본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남시장 당시에는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 내 이 안에 있는 걸 다 꺼내 보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성남시장을 8년을 하셨어요. 예. 이분한테 상당히 많은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수도 없이 결제받아온 사람한테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또 그 후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계속 바빠요. 바꾸세요. 성남시장은 모르고 그 이후에 알았다.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황해서 그때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냥 몰랐다고 했다라고 또 말을 바꾸세요. 또 심지어는 그냥 가족이 몇 명이지 이런 건 몰랐다는 거다. 사적인 건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그거 물어보는 거가 아니거든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실무총 책임자와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이분이 그러면 수사 과정 중에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증인들도 다 가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사이고 또 이 조사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잡한 조사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대장동 그 개발 의혹에 비하면은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좀 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용, 정진상 두 분이 구속돼 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나 모르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한때는 왼팔 오른팔이라고 그 정도 돼야 내 측근이다 이렇게 했던 분이 갑자기 그럼 그 사람들이 나 모르게 그 일을 했나 보다고. 이분은 그 성남시장 8년 하시면서 직원들도 모르고 결정 과정도 모르고 그냥 그 위에 멀쩡히 이렇게 앉아 계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서 그러면 두 사람을 측근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몰랐냐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1조가 넘는 프로젝트를 결제하시면서 그걸 몰랐다. 이렇게 근데 말씀을 이제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한때는 이제 최측근이다 이랬다가 이제 자꾸 이런 건 저런 거가 나오니까 나 모르게 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바꾸시니까 아니 그 김문기 씨도 그래요. 지금 가족들은 아버지가 지금 운명을 달리하신 거거든요. 네. 그분 돌아가셨을 적에 그 이재명 대표님 부부는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계셔서 그거 SNS에 올리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조문도 안 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일단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멀쩡한 그 공무원이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수사 과정 중에 합니까? 네. 네. 이제 앞으로 그리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4분이세요. 예. 한 분도 아니고 수사만 진행하다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극단적인 이병철 씨 등등등 참 저는 이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형평성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이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왜 조사 없이 넘어가느냐, 왜 각하했느냐. 오늘 오후에 이제 그런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확한 발언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또 말을 또 바꾸시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른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고 사적인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화천대유 대주주 이제 김만배를 모른다. 김만배 씨를 그렇게 모른다. 말씀하시지 않고 사적 관계가 없다. 사적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렇게 그게 정확한 예. 발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갈까요?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나도 사적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공직선거에 그 이력서에 이력에서 조금 연도만 바꿔도 그리고 유세 과정 중에 말 한마디 잘못해도 다 빠지띱니다. 공직선거 위반이에요, 이 법은.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의 개념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모른다와 이 사적 모른다와 관계가 사적 있다라는 관계가 걸 없다는 별개를 것은 굉장히 지금 크게 나눠놨잖아요. 모른다와 사적 관계가 만약에 저기 윤석열 없다는- 대통령도 나는 모른다. 이 모른다의 의미가 난 사적 관계가 없으니까 모른다. 모른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딱 물어봤을 적에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고요. 네.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는 사적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거의 차이는 상당히 크고요. 결국 이것은 기억을 소환해서 진실 게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
아니 자기한테 당신한테 수도 없이 결제 서류를 갖고 오신 분, 같이 골프도 치고 9박 11일 동안 해외여행도 가시고, 전 더 궁금한 건 사실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 재판이라고 생각해서 궁금하지도 않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9박 11일 동안 무슨 이유로 가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공직을 해봤지만 공직으로 출장을 갔다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리포트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이 골프를 누구 돈으로 쳤는지, 어떤 이유로 9박 11일 동안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개인 돈으로 했는지, 성남시 돈으로 했는지, 그 일정 9박 11일 동안 어떻게 출장 보고서를 썼는지, 이것이 더 궁금해요. 네. 아무튼 이제 좀 격주로 계속 그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고 양측 간에 이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이제 의도도 아마 이 판사가 면밀하게 판단을 할 거고요. 공직선거법이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전해주는 정보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동시다발적으로 좀 더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8개월 만에 30% 아래로 이제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갤럽 조사 결과인데, 자, 이것도 좀 눈여겨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 이제 뭐 한국 갤럽이 이제 매주 지지도 조사를 하는데 오늘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국민의힘과 격차가 나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어떤 체포 동의안 부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민주당의 좀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 갈등, 특히 이번 주에 체포동의안 이후에 언론에서 상당히 민주당 안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에 출석을 했고 계속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한테 보여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간들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안에서 좀 이번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이런 기류들을 서로 좀 감싸 안으면서 결국 우린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또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민생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시 고삐를 쥐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 지지를 회복하는 것, 그게 앞으로 민주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움직임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 이게 좀 이렇게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떤 모종의 결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어떤 앞으로 이제 고민을 어떻게 좀 끌어안고 갈 것인지. 해법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본인의 이 거취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명계 쪽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좀 안개 속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마 당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당장 어떻게 논의가 되거나 뭐 사퇴하거나 뭐 그럴 기류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체포동의안 결과에 대해서 당내 안팎으로 좀 놀랬기도 했고 여성 지지자들이 좀 분노했고요. 분노를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도 좀 강성 발언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그런 서로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좀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잘 되자는 걸로 앞으로 목표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갈등은 좀 봉합을 하고 지금 왜냐하면 당대표 사퇴라는 것이 지금 사퇴해라 못하겠다 이런 거 이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그리고 이번에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내 많이 소통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 극성 지지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사랑한다면 좀 자제해달라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다른 좀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부터 이제 이 당원 투표에 들어가죠. 김행 비대위원님께 지금 이번 그 경선 레이스 전망과 여러 가지 그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뭐 좀 많이 남지 않아서 좀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마지막 TV 토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TV 토론 그냥 우리 전당대회 합동연설할 때 나온 얘기들이 그대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특별한 건 없고. 황교안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의 이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 제기하는 장면도 있긴 있었고요. 또 지금 그 2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그리고 결선 투표로 갈지 안 갈지 여러 가지 이제 단언하기는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에게 대해서 이제 공세를 취하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선관위를 비롯한 뭐 대통령실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이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를 좀 작심을 하고 제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소설에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문제를 천하람 후보가 오늘 또 끌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누가 이길지 질지 대개 여론조사가 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안철수 후보 말씀드리자면 글쎄 선명성을 처음부터 유지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좀 왔다 갔다 하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하람 후보보다 좀 뒤진 것 같고요. 오늘 저도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얘기는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할 얘기인데 민주당한테 할 얘기를 왜 우리 당한테 할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그 일그러진 영웅의 그 주인공처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그게 무슨 당내 권력투쟁도 아니에요. 그냥 사법 리스크에 성남 시절에 저질렀던 범죄 혐의거든요. 그거 갖고 당을 저렇게 양분화 시켜놓고 그 본인한테 충성 경쟁을 시키고 비명계들을 이지매하고 소위 말해서 왕따시키고 또 집중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표 시절에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꼬집어서 정말 아프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희는 지난 대선 내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꼬집는 게 아팠어요. 두 번이나 가출하시고 굉장히 아팠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그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의 이 권력 투쟁도 아니고 진짜 범죄를 비호하는 당으로 전락한 저 당에 단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내부 총질을 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을 아프게 한 기억이 있어요? 글쎄요, 왜 이준석 대표는 뭐 지금까지도 자당인 국민의힘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난 대선 때도. 아까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 얘기를 하다가 우리들의 이제 일그러진 영웅에 이제 빗대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TV 토론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엄석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일 거라고 어떤 그 인물을 지목해서 얘기한 거라고 답변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물은 엄석대는 이재명 대표가 더 맞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그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와 이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문제 그리고 이른바 윤심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들 다 좀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2위권을 놓고 지금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오늘 TV 토론을 보면 약간 좀 연대를 한 그런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로는 두 분이 2위 싸움을 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소위 말해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당원과 나머지 당원이 좀 양분화되어 있는 양상이니까 그 나머지를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 김기현 후보와 또 윤 대통령과 곽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마지막에 그 두 분이 특히 2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선거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선 투표를 그리고 이제 염두에 둔 거겠죠. 네, 그렇죠.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면 이제 그 본인이 2등을 해야 결선 투표로 올라갈 수 있다. 예. 그 확신 때문에 두 분이 저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엄석태는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정확하게 맞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이게 저는 엄석대 얘기를 하면서 왜 저희 또 민주당에다 갖다 붙이는지. 아니, 실제로 민주당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일그러진 그러니까 영웅의 그거는 그 반에서 일어나는 예. 그건 이제 모습은 거기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 오늘 드리는 이준석 거예요. 대표 얘기 네. 오늘 저는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뭐 하나 했더니 저 단일화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손 좀 들어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이런 호소를 했고요.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준석 대표가 엄석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준석과 그의 일파들, 그 사단들이 지금 나왔지만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서 엄석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준석의 기계가 어디 갔는지 마지막에 그러면 엄석대를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석대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연상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저는 책 얘기만 했습니다. 연상은 개인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재명 연상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연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일그러진 때문에 영웅이 그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정말 비겁한 거죠. 예? 국민의힘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여쭤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혹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지난 대선 시절에 민주당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거 관심 없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토론을 계속 좀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내용이라든가 TV 토론 내용 지금 이제 두 분의 이제 의견도 굉장히 좀 엇갈리고 하나의 이제 텍스트를 놓고 이제 해석이 굉장히 좀 상반된 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네, 투표 결과는 좀 어떻게 지금 표출이 되는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법원이 S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이수만 전 총괄로부터 SM 주식을 인수한 하이브가 일단 승기를 잡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법원이 일단 이수만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수만 전 총괄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카카오에 대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SM 신주 발행 목적이 자금 조달과 전략적 제휴 필요성보다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SM 지분 9.05% 확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이수만 대주주 지분 가운데 14.8%를 인수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에게 풋옵션이 걸린 남은 지분 3.65% 등을 합하면 하이브의 SM 지분은 20%에 육박합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했다면 하이브는 일대 주주 자리를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수만 전 총괄의 입장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은 SM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SM을 자신의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이 업계의 베스트에게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경쟁 관계였지만 자신에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자신과 같은 음악 프로듀서로 배고픈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라며 애정으로 아티스트들을 대한다는 것이 느껴졌고 이런 점들이 선택의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인생 1막을 마치고 이제 2막으로 넘어간다며 다음 목표인 테크놀로지와 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SM 현 경영진과 폭넓은 사업 협력을 맺었죠. 카카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달 27일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데다 사우디와 싱가포르에서 9천억 원 규모 실탄을 확보한 카카오가 SM 지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 12만 원 이상을 제시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하이브와 카카오의 전격 협력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걸 전제로 사업적 제휴 내용이 SM에 도움이 된다면 하이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는 31일 SM 주총에 쏠리고 있습니다. SM 소액주주 지분율이 60%가 넘는 가운데 하이브는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어서 안정적 경영권 확보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SM 현 경영진도 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예고한 통로와 자사주 매입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출범한 금융당국이 실무 작업반을 가동하고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를 새롭게 공시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은행 돈잔치 논란 속에 출범한 금융당국의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가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첫 개선안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외에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한 겁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금리 비교 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도 증가하고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대출도 어느 은행이 이제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요. 국민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인가 세분화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됐고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분석됐는데 경쟁 촉진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과 건전성이 악화할 거란 우려 등이 나왔습니다. 몇 개면은 경쟁적이고 몇 개면은 경쟁적이지 않다 이런 식의 접근은 완전히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있는 은행의 현상에서도 조금 더 환경을 경쟁적으로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리 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때 대출금리 상승폭을 완화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7일 격리와 마스크 일부 착용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달 말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주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10,000명대, 완연한 안정세입니다.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심각을 유지하던 위기 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시점은 WHO 국제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가 유력한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위기평가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소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낮춥니다. 2급은 격리 의무가 있지만 4급은 없고 확진자 발생 전수조사 없이 표본 감시만 하면 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병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의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상 회복 로드맵은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1,000여 개로 우선 조정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11.5%인 현재 상황을 고려한 걸로 천여 개로 줄여도 현재 발생하는 수준의 4배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새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어 개학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항 PCR 검사를 오늘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1월 2일부터 실시해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를 지난 1일부터 폐지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은 유지되는데 이는 한중 간 입국 방역 갈등이 빚어지기 전부터 중국이 모든 나라에 적용해온 조치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조치와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달 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지금 몇 가지 남아 있는 이 방역 규제 해제를 이제 검토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온 건지 오늘 발표된 그 확진자 숫자를 보면 여전히 이제 10,000명은 넘거든요. 10,000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이제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또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좀 풀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뭐 검사에 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확진자 수 10,000명에 하루 10명 이상의 이제 사망자분이 나오고 계시는 상황에서 뭐 안정적이다 얘기를 하긴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요. 예. 다만 이제 작년 12월에 정점을 찍은 그 코로나19 7차 유행은 뭐 완연한 안정세에 접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유행을 비추어 보면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또 유행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결국 과거의 유행에 비추어서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이제 되짚어봐야 되는데 5, 6, 7차 유행을 보면 보통 정점을 찍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유행에 의한 그런 일시적 집단 면역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유행이 새롭게 시작되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 4월이 되면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보통 이제 가을철 전후로 이제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이 12월하고 3, 4월 특히 독감이 그렇던데요. 이제 그렇게 유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학교 개학과 그 학교의 그 운영 시간과 이제 맞물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3, 4월에 이제 지금 이제 오늘부터 개학을 했는데 개학 이후에 이제 그 교실과 이제 회사에서의 그런 집단 발병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7차 유행의 자연 면역 감소의 상황들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8차 유행이 촉발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시기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면 해제까지 갈 때까지 뭐 로드맵을 이제 정부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럼 중요한 잣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과거 이제 전 세계 팬데믹이 오면서 전 세계가 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뭐 백신 접종, 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결국 이제 3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건 아니고 예. 이제 결국은 우리와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 뭐 풍토병은 아니지만 풍토병화 돼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방역 당국에서 이제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공존을 하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존을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갖고 있는 정책이 지금 3개가 남아 있거든요. 하나가 확진자 7일 격리, 그다음에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백신 접종 정책 요 3가지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백신 접종 정책 이외에는 단기적인 그런 효과들만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인데 지금 과거를 되짚어 보시면 작년 9월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어떤 정책의 변화는 그 다음 유행을 겪어봐야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이번 7차 유행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실내 마스크의 의무화에서 이제 일부 권고화로 바꾼 이 영향은 아마도 올지도 모르겠는 이 3, 4월에 이 8차 유행을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걸 확인을 하면서 예. 이제 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런 정책 변경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백신 접종 정책과 이제 그 확진자 경우 의무 정책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계약과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이제 추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기존에는 이제 확진자 숫자라든가
이 위중증 환자 수라든가 뭐 사망자 숫자, 뭐 치명률 그리고 뭐 의료 이 대응의 어떤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됐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독감이나 감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절마다 이제 앓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병과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그 기준이 뭔지 이제 좀 궁금한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뭐 약화됐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이제 결국은 이제 풍토병과 풍토병화가 조금 다른데요. 예. 결국 풍토병은 재생산 지수 1에 그런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을 풍토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열대 지역의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것들이 이제 풍토병이고요. 이제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유행과 소강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유행병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가 3년을 지켜보면서 보니까 독감처럼 그냥 한철 유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1년에 막 두세 번도 유행을 하고 소강 상태 때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행병처럼 그때 딱 반짝 대응하고 말 것이 아니라 상시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유행병이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무슨 팬데믹처럼 막 계속 사회적 거리 두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 흡수해서 그걸 갖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걸 올해 말까지 지금 정부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담 병상도 이제 그런 개별 병원에서 해결 가능한 그런 병상들로 이행하는 과정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백신과 마스크 착용 정책을 이렇게 피해 최소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피해 최소화라는 거는 위중증과 사망 이런 부분들을 낮추는 그런 견지에서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정책 변동을 일상 체계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는가, 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제 여기에 감염된다면은 이 확진됐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감보다 훨씬 더 독하다든가 아니면 뭐 열도 나고 몸살도 아주 심하게 앓고 그러다가 이제 낫고 후유증도 이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네,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변한 건 아니지만 뭐 의료 대응 여건이라든가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뭐 면역력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좀 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왔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기준점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7일 격리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제 축소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정부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축소한 데도 있고 해제한 데도 있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나라도 좀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제 3일이나 5일로 축소를 하게 되면, 사실 정부에서 3일입니다, 5일입니다 하면 그 이상은 사실 쉬기도 어렵고 예.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도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3일이나 5일째에는 바이러스 배출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제 3일, 5일째 격리 해제자들로 인한 그런 학교나 회사에서 유행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 마스크도 의무였다가 권고로 바꾸고 이제 자율화를 가겠다는 그런 이제 단계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도 이게 팬데믹처럼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거고, 7일을 다른 감염병과 같이 이거 이제 권고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7일은 그대로 두고 권고로 바꾸고, 그러니까 7일 격리를 권고로 바꾸고, 필요한 사람은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의 병가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그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3일이나 5일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가 특이하게도 지금 요양병원과 같은 이런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무격리 해제 정책이 조금 다르게 적용돼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핀셋 비슷하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화한 부분을 냅두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4월 말 5월 초쯤 해서 이제 전면 해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리 해제에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권고 수준에서 뭐 그것이 7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격리를 이제 권고하는 수준에서 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많은 그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아프면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그
직장마다 좀 사정이 다를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가 정부가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바쁘고 작업량도 많으니까 나와서 되도록 일해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계속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개정 문제인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7일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필요한 사람들은 회사마다 이제 병가 정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병가 처리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그런 권유하는 그런 것들을 해놔야지만 사실 3일에서 5일로 줄이게 되게 되면 3일에서 5일 이상 회사에서 무슨 병가를 주거나 휴가를 내는데 사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일 그 의무 격리를 이제 권고로 바꾸고 그 병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율을 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그런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좀 별도의 정책들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위험 시설에서는 좀 차별화해서 선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응 수준이요, 2급 감염병이 이제 4급 감염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더 이상 뭐 24시간 내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제 의무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확진자 전체에 대한 이제 집계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뭐 정부의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그 수준도 좀 상당히 좀 완화되는 셈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어보면은 해제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그러면은 직장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할 것이고, 접촉이 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이제 늘어날 경우에 정부에서는 이제 이미 모니터링을 이제 중단한 상태고. 전수조사 성격의 이제 모니터링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법정 감염병의 등급 조정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팬데믹으로 이걸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상 의료 체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들이고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방역 목적으로 필요한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뭐 이게 4급으로 바뀌더라도 표본 감시를 하고 사실 그 지금의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보다 훨씬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가 훨씬 더 굉장히 집계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 그런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유행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또 다시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가더라도 위중증과 좀 더 이제 중환신 분들의 모니터링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군요. 자,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하던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치료비라든가 뭐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몸도 아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인 고통도 함께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것이 심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법정 감염병의 등급이 조정이 되고 뭐 이게 무슨 뭐 풍토병화 되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뭐 독감 백신 고위험군들 정부에서 백신 비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그런 위중증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그 등급 조정과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부분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해서 또 어떤 유행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예산 편성들은 정부가 충분히 대응을 만들어서 좀 대응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이 남아 있는 이제 규제를 방역 규제를 이제 전면 해제할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오늘은 이제 혹시 우리가 만에 하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게 없는지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공존하는 그런 그 단계로 좀 더 넘어가고 일상화 단계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올해 안이 아니고 빠르면 한 봄에도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네, 정부의 이제 이 발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새 컷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화두죠. 그런데 학교 폭력 피해자 30% 이상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한 뒤 초등학생의 89.9%, 중학생의 93%, 고등학생의 95%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3명 중에 1명은 문제를 알리고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 가운데 35.3%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금품 갈취를 당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학생은 33%, 성폭력은 32.8%, 스토킹은 32.6%로 나타났습니다. 힘들게 용기를 낸 학생들이 실효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2035년, 그러니까 12년쯤 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비만재단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비만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35년까지 과체중이나 비만 인구는 40억 500만 명까지 증가해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보고서는 체질량 지수로 현재와 미래의 과체중과 비만 인구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2035년이 되면 과체중 인구가 세계 인구의 51%가 될 거라고 내다봤고 특히 같은 기간 5세에서 19세까지 어린이, 청소년의 비만 증가율이 가장 높을 거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을 앞두고 남산에 사는 큰산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이 경칩이죠. 서울시는 남산 곳곳에 겨울잠에서 깬 큰산 개구리가 알을 낳으며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큰산 개구리는 남산에 서식하는 개구리 8종 가운데 가장 먼저 알을 낳는데요. 2월 말에서 3월 초가 본격적인 산란기인데 올해 첫 산란은 2월 8일로 확인됐습니다. 개굴개굴 오는 다른 개구리와 달리 큰산 개구리는 새와 비슷한 후루릉 후루릉 소리를 내는 게 특징입니다. 큰산 개구리가 봄 소식을 먼저 알린 건데요. 실제 다음 주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오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서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는데 앞서 북한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가 이번 달 대규모 야외기동을 포함한 연합연습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자유의 방패 연습인데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기간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연합 특수작전훈련 같은 20여 개의 훈련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과거 1부와 2부로 나눠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만 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구분 없이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중단됐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전개도 예상됩니다. Warrior Shield FTX stands for the ROK-US Alliance's capability and resolution to ensure a combined defensive posture to defend the ROK. 북한은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에 옮기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여부와 수준이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방부가 2040년까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혁신 4.0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소초 경계는 물론 북한 핵 미사일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도 AI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 AI 기술 활용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지휘 통제 인프라를 통해 AI 기반의 통합작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핵심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신속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킬웹이라는 작전 개념을 공식화한 겁니다. 기존의 킬체인은 표적 탐지와 식별, 결심, 타격까지 단계별로 무기체계 수가 제한됐는데 킬웹은 단계별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AI가 실시간으로 상황 인지를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무기 체계들이 다양하게 여러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혹 공격을 당해서 기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다른 것이 그 기능을 맡아서 수행을 하면서 실수 없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전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를 합동작전 개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병력 부족에 대비해 임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휴전선 경계도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으로 대체할 예정인데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또 드론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국방 AI 분야 전담센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런 변화들과 함께 미래 작전 소요와 병력 공급 균형을 고려해 군 구조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에 열리는 행사인데도 폐쇄 루프 방식의 엄격한 방역 통제 아래 진행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양회 시작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꽂혔습니다. 주요 시설이나 거리마다 경찰이 배치됐고 그 사이엔 빨간 완장을 찬 지원자들로 보충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열리는 양회지만 폐쇄루프 방식의 취재 형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재진들은 개막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 때마다 하루 전부터 이 호텔에 머물며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晚上6点到8点，您就进大门一直往前走，就可以看到有明显的标识。 양회에 참석하는 대표들 관리는 더 엄격해서 회기 내내 인민대회당에 버스로 이동하는 것 말고는 격리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에 최종 도장을 찍는 행사인 만큼 평년과는 다른 예민함이 엿보입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예고돼 있지만 시진핑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추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번 양회의 최대 의제인 기구 개편 시나리오도 시진핑 중심의 집중 통일 영도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치안과 정보, 출입국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거대 공안기구, 가칭 내무위원회가 당 중앙에 설치되고 국무원이 맡아온 TV, 라디오 감독 기능도 당 중앙 선전부로 통합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또 과거 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켜 당이 금융 권력마저 거머쥐는 그림입니다. 要深化金融体制改革，要坚持实施扩大内需战略。 모레 전인대 개막식에선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가 6%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이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평일 저녁에 YTN24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